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합격 여문을 담아서 1시간에 하나씩만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집중하자고요. 자, 오늘 진도는 몇 쪽부터인가요? 300. 그래도 이제 진도 정확히 알아, 이제. 많이 늘었어요. 323쪽이요. 네. 제가 유일하게 패스하는 데가 바로 공동저당이다. 공동저당은 가끔 나오지만 나오면 그냥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7번 본 시험에서 3번 나왔는데 3번 다 너무너무 어렵게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내가 계산해도 2, 3분 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뭐 X, Y, Z, A, B, C, D 나온 다음에 뭐 배당을 계산해봐라. 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찍는 거야. 이렇게요. 찍을 때 3번 찍으세요. 3번. 네. 3번 중에 3번이 정답이 2번이었어요. 대책이 안 쓸 정도로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만약에 공동저당 문제 나왔다면 그 해에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돼버리니까 그냥 패스하시 버리시고 근저당이요. 자, 근저당 봐야죠. 네. 그래서 근저당이 2번 나오면 공동저당이 1번 나와요. 비율은 근저당 2번, 공동저당 1번 같이는 안 나오는데 재작년에는 공동저당 나왔는데 작년에 근저당 나왔어요. 올해 또 근저당이 나와야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근저당 내용이 많지 않아도 워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험 출제원이 공동저당을 내는 건 넌센스야. 왜냐하면 공동저당은 사례가 많지 않아요. 참 드문 사례예요. 하지만 우리가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은행 가서 하다못해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도 다 근저당 잡지 일반저당이 거의 없어요. 근저당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근저당 그러면 근저당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다? 채권 최고액. 이거 한번 써보고 글씨로 한번 써보고 몇 군데 밑줄 긋자고요. 채권 이걸 생략해도 괜찮아요. 채권 최고액.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지문이죠. 기출지문은. 모든 근저당 문제는 채권 최고액 반드시 기재될 필수적이라고 그러죠.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등기법 배우실 때 필요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이것이 누락돼 버리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각하되는 거예요. 등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모든 근저당 중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채권 최고액, 근저당인 취지, 채무자 표시. 이 세 꼭 있어야 돼. 채무자 누구라는 거, 근저당인 취지, 채권 최고액.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5억이다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 5억이라 기재된 이게 의미가 뭐냐? 채권 최고액 의미가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작년에도 물론 하여튼 근저당기만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4지문 적을 건데 이 지문이 5지문 중에 3지문은 반드시 이 지문이 빠지진 않아요. 첫째, 채권 최고액이란 아주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한다라고 불러야 돼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은 그들의 표현 방식 써버리지. 이렇게 써버리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안 한다고 했어요. 우선 변제 한도는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자, 등기부에는 채권 최 5억이라 되어 있어요. 5억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채권자가 받을 돈은 8억이에요. 실제 채무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부르는 거죠. 초과하는 실제 금액이 있다면 과연 돈을 갚지 않아서 근저당권자, 채권자 경매를 집어넣어서 경락이 돼버리면 경락되게 해서는 얼마까지 배당해 준다? 초과하는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5억까지만 배당해 준다. 네가 경락되면 받아갈 수 있는 최고 한계치는 어디까지예요? 5억까지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죠. 후순위가 근저당 잡을 때 1번 근저당이 채권 5억이니까 5억까지 받아갈 수 있는군 라고 생각하고 2번 근저당 잡았는데 실제 제가 8억이라 8억을 다 받아가 버리면 후순위 권리자가 큰일 나는 거죠. 후순위를 보호하고 또 하나는 물상보증 같은 사람들. 야 친구야 내가 은행에서 이렇게 채권 5억이라고 좀 잡고 돈을 써야 되는데 넌 잡혀줘. 그러니까 물상보증 생각할 때는 야 최대치는 5억까지군 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초과하는 실제 금액에 다 받아가 버리면
물상은 큰일 나는 거죠.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 채권이란 우선 한도는 의미하나. 하지만 이것이 책임의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의미하진 않는다. 의미하진 않는다.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채권 채권이란 우선 변제 한도는 의미하나. 그러나 책임의 한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돈 갚을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실제 초과하는 금액 8억이 있어요. 자, 돈 갚자고 건장 경매를 집어넣었어. 경매를 집어넣는데 채무자 쫓아가서 돈 갚을 테니까 경매 취하하고 건장들을 말소시켜달라. 얼마를 갚아야 돼? 8억 전액을 갚아야지 경매 취하하고 그냥 말소시켜주는 거지. 등기 5억이라 돼 있다 해서 5억까지만 돈 갚는다고 해서 경매 취하하고 건장 말소를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채무자 입장 올 때는 이 5억이 여기까지만 책임지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채무자는 얼마를 책임져야 돼요? 초과하는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5억까지만 책임지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물상보증이라든가 후순위 권리자, 물상보증인이 대변자를 대신 갚아주려고 그래요. 이대로 경매당해버리면 우리 권리가 다 날라가 지금. 후순위가 쫓아가서 우리가 채무자한테 갚을 테니까 경매 취하하고 건장 말소시켜달라. 얼마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대변자일 때는 그렇죠. 초과하는 전액을 갚을 필요 없이 금기에 기재해 있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 대변제하면 되는 것이 초과 전액 갚을 필요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어차피 경매 들어가면 우리 후순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받을 수 있는 거면 5억까지 없잖아요. 그럼 그 5억까지 갚아주면 되는 거지 초과하는 전액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 자신이 갚을 때는 초과하는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거지 채권 최고액까지 갚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죠. 두 번째, 채권이 5억이요. 이 5억에는 이자가 포함된 거다, 포함이 안 된 거다.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이자를 포함해서 5억까지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채권이 5억에는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건장 등기를 낼 때는 이자를 따로 등기한단 말이 없어요. 이자를 따로 등기한단 말이 없습니다. 이자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5억에. 또 하나,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매 들어 경락이 돼버리면 5억만 초과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연체료죠. 원래 일반 저당, 보통 저당은 경락이 돼버리면 경락 때문에 연체료, 지연이자는 딱 1년분까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근저당은 5억만 초과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10년치건 20년치건 관계 다 받는 거야. 즉 지연이자 1년분에 한한다는 이 제한이 근저당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원금도 이 8억이 돼버리면 원금도 3억 안 주잖아. 그 대신 5억만 초과하지 않으면요 연체로 몇 년치건 다 주는 거야. 그 대신. 그래서 채권 최고에는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연이자 1년분에 한 제한이 적용이 없고 이자를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채권 최고에게는 경매 실행비용이라 불러요. 근저당권자가 경매에 집어넣을 때 돈 든다, 돈 안 든다. 얘가 이 돈 안 갚는다 지금 경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돈 들어 안 들어? 돈 들어요? 무슨 돈 들어요? 이 근저당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감정평가 비용을 먼저 선납해 줘야 돼. 또 이 등록세를 납부해야 돼. 또 인지를 붙여야 돼. 이런 금액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들어가 이렇게요. 그럼 이 근저당권자가 돈 갚지 않는다고 경매 신청 들어왔던 경매 실행 비용은 이 5억에, 첫 번째 5억에 포함된 거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다.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5억과 관계없이 설사 지금 원금 자체가 지금 5월 초과하고 있잖아. 원금 자체가 5월 초과하고 있는데 경매 실행 비용이 150만 원이 들어갔어 지금.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 못 받는 거지. 이것도 못 받는데 3억 못 받는데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경매 실행 비용은 채권이 5억과 관계없이 따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세 지문이 가장 일단 유명한 지문이에요. 지문이 네 번째, 근장에 있어서 결산기. 증가변동가 언젠가 이제 확정되잖아요. 확정기라 불러야 결산기 또는 이거를 전속기간.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언제 확정된 것만 안 갚으면 경매할 것이냐 언제. 그 확정기, 결산기, 전속기간이라 불러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근장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이다. 임의적 상이다. 임의적 상이다. 임의적 상이라는 것은 있다면 기재해주고 2023년 12월 5일 딱 이렇게 날짜 정했다면 있다면 기재하고 없다면 기재하자고 좋아요. 꼭 결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일 때 봤더니 근장 설정은기, 채권 측의 5억, 채무자 홍남기, 채권자 무슨 농협이 잡혔어요. 근데 언제 확정된 날짜가 없어. 없다면 기재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꼭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없어 기재가 안 돼 있어. 기재가 안 돼 있다면 언제가 결산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 근저당은요 반드시 기본 거래 관계가 있어야 돼.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대리점 계약이라든가 당자 대월 계약, 할인 계약 이런 게 있으면 채권 채무가 고정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럼 결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너와 나 사이에 기본 거래 계약이 종료되는 날, 기본 거래 계약이 만료되는 날, 기본 거래 계약이 해제되는 날, 기본 거래 해지되는 날, 또는 채무자가 파산형을 받은 날, 이 기업 같으면 법인이 해산 선고가 받은 날, 결국은 돈 보여야 되고 뭐 해제, 만료, 기간, 뭐 계약 기간 만료, 파산, 채무자 파산, 또는 뭐 법인 같으면 법인의 해산 등기, 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모르면 더 이상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날이 바로 확정이 되는 거다. 기본 거래액의 해지, 기본 거래액의 만료, 채무자 파산, 뭐 법인 같으면 해산, 더 이상 거래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이런 것이 다 끝나고 그러면 더 이상 거래할 거. 그때가 확정이 되는 거야. 기재되지 않았다면 기본 거래계약이 종료하는 날, 기본 거래액이 소멸하는 날, 그때가 바로 확정기다. 그래서 확정되어야 증감 변동하다가 확정이 되어야 뭘 할 수 있다. 엑소 확정돼. 오르락내리락 했어. 그래서 등기부에 5억이라 돼 있어서 5억이라 딱 기재돼 있다고 받을 돈이 꼭 5억은 아니잖아 이렇게요. 보통 관행적으로 실제 채무보다는 증액화 적는다고 한 30% 넉넉히 적는다고 실제 뭐 갚을 돈이 한 3억 정도 되면 4억 5천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그럴게요. 그렇다고 여기 기재된 금액이 다 갚을 돈은 아니잖아요. 증감 변동하다 이제 확정이 됐어. 결산기 확정이 됐어. 결산기에 요게 이제 5억이라 돼 있지만 등기부에는 요게 3억 7천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어. 이 확정되어야 뭘 받아준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근저당은 확정되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또 근저당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이래도 맞는 지문이에요. 뒤집어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식 2장을 적어줘야 돼. 하나는 경매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 거기다 기재가 다 기재하고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요. 확정된 채권 신고서라는 제목이 딱 적혀 있어. 거기다가 확정 금액이 얼마라는 거, 채권자가 누구라는 거, 그걸 적어줘야 돼. 확정된 채권 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경매를 안 받아줘요. 2장 적어야 돼요. 경매 신청을 맞아요. 그래서 확정된 경매 신청 이후에는 이제는 일반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저당권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 저당권과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확정되는 부정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부정성을 갖는다. 확정되어서 경매가 신청된 후에는 더 이상 원본 채권을 원금이라고 부르는 거. 원금. 그 원금을 원본 채권을 더 이상 증감 변동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채권이 5월 초과하잖아도 여기 확정을 신고한 다음에 여기 3천이 늘었어. 4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5억은 초과하지 않잖아. 설령 채권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확정된 증감 변동 원금상 3천만 원은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뽑아줄 수 없어요. 더 이상 뽑아줄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확정된 후에 원본 채권은 더 이상 증감 변동 해봤자 뽑아줄 수 없어요. 하지만 확정된 후에 이자 채권은 계속해서 증감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증감되는 거예요. 계속. 이자 채권은 계속 붙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경매 신청했는데 이 근저항 경매 신청했는데 요게 6개월 만에 경락될 수도 있고 1년 만에 경락될 수 있고 한 3번 유찰되더니 1년 6개월 뒤에 경락이 돼버렸어. 그러면 3억 7천 된 이자는요. 6개월 만에 경락됐다면 6개월치. 1년 만에 경락은 1년치. 1년 6개월 뒤에 경락되면 1년 6개월치 이자는 붙는 거다 안 붙는 거다? 붙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원본 채권은 증감하면 안 되지만 이자는 계속 어떻게 된다? 증액돼 가는 거예요. 이자까지 안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확정되어서 별것도 아니에요. 경매를 신청했다가 이 경매가 다시 취하했다가 경매를 변경한다. 이 변경이 기일을 연기해 주는 거예요. 이 변경 신청이라는 취하서를 채권자가 내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나가 사정했어. 이대로 경매당하면 나도 다 망하고 너도 다 못 받아가니까 너 8억인데 이거 빼고 못 받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매를 부담 연기시켜달라. 응? 채권자가 연기서 내주면 하루 전에 경매 기일이 잡혔더라도 그 기일되기 하루 전까지만이라도 제출해주면 더불어 경매 취하를 변경을 해주기도 하고 또 취하를 받아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줬는데 갚아요? 안 갚아요? 다 하시는구나. 한방 갚아요? 끝까지 안 갚아요. 그래서 6개월 다시 재경매. 다시 재경매를 다시 신청하게 되었어요. 6개월 전에 신청했다가 취하했다가 재경매 신청하면 이때 최초로 경매 신청할 때 확정된 금액은 다시 재경매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날 이거예요. 하나 더 보자면 아니 그러니까 다 봤네. 다 적었네. 별것도 없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2번 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1번 저당이 있고 2번 근저당이 있는데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후순위가 2번이 신청했어요. 그럼 신청한 자기는 확정돼도 안 돼야 돼요. 1번 근저당이 있고 2번 근저당이 있는데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오늘부로. 그러면 신청한 2번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하는 액수가 확정돼야 안 돼야 돼요? 확정되지. 지가 확정이 안 되면 경매를 안 받아주잖아. 하지만 선순위는 이때 1순위.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얘가 경매 신청한 날 액수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언제까지 증감 변동할 수 있다? 경락대금 완납시까지. 이날 가서 확정되는 거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시까지 증감 변동할 수 있다는 거. 자기 등기 기재인 채권처가 초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을 정리합시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자기는 확정되지만 앞서 선순위는 경매 신청 액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경락대금 완납 들어올 때까지 증감 변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서 확정 시기는 경락대금 완납 시지. 경매 신청 시가 아니다. 됐어요. 다 봤어요. 자, 그 얘기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냐? 327조 맨 위에 네 번째 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326쪽 보세요. 효력 326쪽 위에부터 거기부터 327쪽 네 번째 줄까지 여기까지는 손을 세우고 있다가 나이만큼 반복. 올해 나온다 보는 거예요. 제가 나온다 보는 거예요. 나이만큼 반복. 얼마 안 되잖아. 설명 다 드린 거야. 이거야. 주요 내용은 이 내용이야. 그러면 선생님 내가 칠판에 필기한 게 어딨나 찾아서 딱 현관판 그세요. 현관판 해놓으시고 두 번, 세 번 눈에 익히셔. 그래야 돼요. 공동근저당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온 적도 없어요. 골프에도 없고. 자, 계약법 볼까요? 또 계약법이야. 또 우리가 뭐 펄펄 날르지 뭐. 계약법이야. 우리 주특기 파트 아니에요?
주특기가 어디요? 댁들은. 그래도 민법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자신 있고 재밌어? 없다, 야. 그래요. 자, 개혁법 거기 파트 4번째 보면 청론이 여기 정확히 해놨어요. 이게 6문제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청론이 이렇게 6문제 나오고 강론이 4문제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은 그렇지도 않아. 최근 한 3년치만 놓고 보면 원래는 거의 뭐 법칙처럼 개혁 청론 6문제, 강론, 매매 2문제, 임대 2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은 5문제, 5문제. 청론도 5문제, 강론 5문제. 이렇게 좀 비중이 많이 좀 조금 옮겨가서 강론으로. 네, 왜? 강론이라는 매매 파트, 임대차 파트는 우리가 중개업을 볼 때 실질적인 파트야. 다이렉트로 실질적으로 맞추는 파트고 개혁 청론은 이론적인 파트잖아요. 요즘 출제 경향이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에 좀 필요한 지식들 위주로 자꾸 내다 보니까 비중을 좀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아, 우리가. 거기 보세요. 거의 법칙이에요, 법칙. 거기 주요 출제는 좀 개혁의 종류, 약관.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여기서 두고 와요. 그 다음에 꼭 개혁의 성립이라는 파트가 청약, 승낙 파트야. 청약, 승낙에서 한 문제. 이미 서론부터 2문제 나와. 개혁의 종류 아니면 약관 문제 아니면 청약, 승낙. 여기서 이미 2문제.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 우연부담, 3자랑 개혁에서 3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다 나온다는 얘기죠. 동시항변권, 우연부담, 3자랑 개혁은 거의 나온다 봐야 돼. 거의. 고정. 그 다음에 해제 파트, 계약의 해제. 해제는 양이 엄청 많아요. 해제는 법조문이 11개 조문이야. 해제가 제일 범위가 넓고 계약 총론에 교과서 펴보면요. 계약 총론에 약 3분의 1이 뭡니까? 한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는 해제 파트야. 그렇지만 출제 비중은 한 문제예요. 이렇게요. 한 문제. 범위가 넓고 어려운 게 많다고 해서 꼭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면 잘 해놨어야죠. 해제 원인, 이따 볼 거 이행지체, 해제 효과, 합의해제 이 중에 한 문제 나와요. 이 중에 이렇게 해서 6문제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시면 계약의 종류, 계약을 분류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분류하는 방식이 바로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 유상, 무상. 우리 분류하는 방법인데 유상, 무상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대가 받으면 유상, 아무 대가를 받지 않으면 무상. 이렇게 부르는 건데 유상계약인지 무상을 나누는 것은 항상 기준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은 암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문을 묻잖아요. 그래서 문장 중에 유상, 무상을 나누는 기준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 단어가 나와줘야 돼. 전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뭘 줘, 상대방한테 뭘 줘요. 그거 출연한다 그래, 출연. 내 상대방한테 뭔가 이익을 줘. 내가 뭔가 출연하지만 이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대가를 받았어, 내가. 단 한 번만의 대가를 받으면, 근데 10번 했어요, 10번. 10번 줬어, 10번. 10번 줬는데, 10번 준 거 중에 한 번은 받았어, 내 대가를.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 대가를 받으면 유상이 되는 거고, 계약 전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이 상한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 그래야지 무상이 되는 거야. 한 번만이라도 대가를 받아버리면 유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상, 무상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구별 이유, 왜 나누는 거죠? 구별 이유는 유상이면 또 무상으로 나누는 겁니까? 유상으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 유상에는 이 담보 책임이라는 말이 꼭 나와요. 유상에는 담보 책임이 진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계약에는 설사 하자나 흠이 있어. 내가 뭘 줬어, 내가. 무상으로 증여했어, 증여. 고장난 시계를 증여했어. 고장난 기계를 한데 내 증여했어. 내가 준 것에 하자음이 있더라도 아무런 담보 책임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든 계약 시험법 아니잖아. 매매 계약. 또 시험법에 뭐가 들어가 있죠? 매매, 교환.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임대차. 오늘 이거 대답 안 했으면 오늘 수업 시간 흉흉했다 분위기 아주. 내가 하나 안 하는데 볼라 그랬습니다. 대답하셨네 그래도. 딱 3개 계약만 시험에 들어가 있어. 15개 계약 중에서. 우리 계약법에는 15개 계약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15개 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시험법인데 우리 시험에 들어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모두
유상이에요. 우리 무상의 시험범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매매견 임대차에 모두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 담보책임 문제가 모두 벌어진다. 두 번째, 쌍무다, 편무다. 쌍무계약, 편무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쌍무냐, 편무 나누는 기준이 뭐냐? 기준. 뭘 가지고 나눌 것이냐? 쌍무, 편무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성립한 후에, 체결된 후에, 이 후란 말이 꼭 나와요. 후에. 과연 누구에게 의무가 있느냐? 계약이 체결된 후만 놓고 따지는 거. 후. 이거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 후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무를 지면 쌍무.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일방, 한쪽 사람만 의무를 치거나 일방만 의무를 치거나 또는 쌍방이 서로 의무를 쳐. 서로 쌍방 의무를 치더라도 그 의무 간에 대가적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그 편무라는 말을 정의를 내리자면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일방, 한 사람만 의무를 치거나 또 서로 쌍방이 서로 의무를 치더라도 의무 간에 대가적 의무가 없어. 너무 기운다는 거야. 예를 들면 너에게 이 집 한 채 줄게. 집이 한 3억쯤 나온다 칩시다. 집 한 채 줄게. 그 대신 너는 집 한 채 주는 대신 딱 한 달만 와서 내 일 좀 도와줘. 이렇게. 어려운 일은 하루에 몇 시간 도와줘. 그럼 내가 집 줄게. 집을 주는 조건으로 한 달간 하루에 3시간씩 와서 뭘 도와주기로 했어. 한 달간. 그러면 집을 주는 거야. 얘가 한 달간 하루에 3시간씩 일을 도와주는 거 사이는 서로 대가적 의미는 서로 있죠. 있지만 기울어요, 안 기울어요? 기울어요. 그럼 이건 편무가 되는 거야, 편무가. 서로 의무를 지더라도 의무 간에 확 기울어버리는 거야. 얘가 주는 건 이만해. 얘 주는 건 요만해. 이게 서로 이게 기울잖아. 대가적 의미가 없잖아. 그럼 이게 편무가 되는 거야. 자, 말을 정리해 볼게요. 아니, 지문 나올까봐 그래. 편무란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일방, 한쪽 사람만 의무를 지거나 또는 서로 의무를 지더라도 그 의무 간에 대가적, 대등적, 대가적 의미가 없다면 편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부담부 증여라 부르는 거야. 부담부 증여. 자, 그런데 후만 놓고 따지는 건데 왜 나누는 거죠? 쌍무는 어떻고 편무는 어떤데? 쌍무계약에는 편무에는 특징이 나타나. 특징이. 쌍무의 특징 그러면요.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동시행의 항변권, 우용, 부담 문제는 오로지 어느 계약? 쌍무의 특징이야. 쌍무에서는 이 문제가 벌어지지. 편무계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잖아. 쌍무의 특징이야 이게.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야. 이걸 적용받을까 안 받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 시험번에 들어가 있는 매매, 견, 임대차 모두 뭐다? 쌍무예요. 우리 편무계약 시험범위 있어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무슨 문제 벌어진다? 동시항변권, 우연부담 문제가 모두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양자의 관계. 이 정신나간 출제원들이 맨날 이거 묻잖아. 이거. 단답식 문제. 응?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응?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대가를 요구하면 유상.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주지만 이 상은 대가를 요구하잖아. 요구하자는 뭐다? 무상. 유상, 무상. 그런데 모든 무상계약은 편무예요. 무상에 쌍무는 없어. 이 무상의 대표적인 게 사용대차예요. 우리 시험범 아니지만 사용대차. 남한테 물건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빌려주면?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남한테 물건 빌려주면서 대가 뭔가 받으면 임대차.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 사용대는 무상이야.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예요. 무상이 쌍무인 것은 없어요. 이렇게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서로 대가적 의무를 지는 모든 쌍무계약은 뭐다? 유상이다. 쌍무며 무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유상에는 많지는 않지만 유상에는 편무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 예전에는 뭐 10몇 대 때는 이것도 물었어. 유상이며 편무인 거 고르셔.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시험범위도 아닌데. 맨날 이거 물으면 현상관고개야. 이걸 왜? 그런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야. 응? 시험범위 속하는 것만 내라니까. 우리가 현상관고 시험범위 배우니? 응? 배우지도 않는 거. 어쨌든
유상이며 편문이고 현상광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광후 계약. 이건 유상이면 편문이라 불러요. 근데 어쨌든 그림.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연습. 또 연습해야죠. 무상계약은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계약은 무상 곧 편무이다. 무상 곧 편무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무상이면 쌍무 없잖아요. 응? 그런데 계약에 체결된 후에 일방만 의무지는 편무계약은 편무는 곧 유상이다. 아니, 편무는 곧 무상이다. 편무계약은 곧 무상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뭐 때문에 틀렸어요? 유상도 있잖아, 여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모든 쌍무계약은 쌍무는 곧 유상이야. 쌍무는 곧 유상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왜요? 쌍무며 무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유상계약이라면 대가받는 유상계약은 유상은 곧 쌍무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유상에 뭐도 있을 수 있다? 편무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은근히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 그림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단자식 문제 여러 번 나왔던 한두 번 나온 말도 안 해. 진짜 여러 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이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뭐가 빠졌냐. 331쪽 봐보세요. 그 예약 밑에 약관이 빠졌어. 근데 약관은 4, 5년마다 한 번 나와. 약관 계약이. 근데 약관 계약이 나온 게 27회야. 그럼 28, 29, 30, 30, 32회. 드디어 5년째가 됐어. 올해는 약관이 나올 수도 있어. 약관 계약. 자, 거기도 약관 계약 하나만 적을 거예요. 약관. 운송약관, 보험약관, 대출약관, 분양약관. 보통 기업을 상대로 계약 맺을 때는 계약명을 미리 그들이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시켜 놓고 상대방 고객에게 도장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체결 여부의 자료는 주지만 뭘 주지 않아요. 도장 찍을 거냐 말 것이냐는 강제하지 않아. 체결 여부의 자료는 내용 결제자를 주지 않아. 읽어보시고 도장 찍어라. 그 내용 결제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맺어진 계약은 작성자한테 유리하고 상대방 고객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약관 규제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거죠. 약관 규제법은 계약법의 특별법이야. 특별법이 뭐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약관에서 계약을 맺어버리면 민법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약관 규제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관 계약을 맺었는데 약관 작성자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작성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 상대방을 약관 규제법은 뭐라 표현하고 있냐? 항상 고객이라 표현하죠. 법조문에. 작성 고객 사이에 뭔가 보험계약을 맺었어. 맺고 나서 서로 법적 분쟁이 벌었단 말이에요. 분쟁. 약관계약 맺고 나서 분쟁이 벌었다면 다음 같은 이제 적는 거예요. 곡다가 적는 거예요. 이제요. 다음 같은 해석의 원칙을 지켜달라. 이 해석의 원칙을 통해서 시험 문제는 거의 이거 갖고 맞고 틀리고 했어요. 27회 때도 여기서 나왔고 23회 때도 여기서 나왔고 19회 때도 여기서 나왔어요. 다 여기서 나왔어요. 나오면 여기 나와요. 해석의 원칙. 이 해석을 통해서 누구를? 상대방 고객을 보호하고 이 해석 원칙을 통해서 작성자들을 뭐 하겠다? 견제. 작성 견제하고 통제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 약관 해석 원칙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석한다? 5가지 해석 원칙. 축. 어떻게 이었나요? 축, 대, 통, 신고. 이것도 안 잊어먹으시네?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그래요? 근데 이건 명사를 묻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민법에서 이렇게 앞잡다서 외울 만한 건 많지 않아. 거의 없어. 응? 자, 축은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 축소 해석의 원칙. 무슨 해석하지 말아라. 반대말.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확대 해석 원칙은 큰일 나는 거야. 면책. 면책 조항은 축소 해석 원칙이래. 개는 뭐죠? 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 조항과 다르게 합의한 게 있다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을 우선 해석해줘라. 기억나시죠? 선우 기재한 게 있다면 선우 기재한 것을 우선시하라. 응? 통은 뭐예요? 통은 통일적. 아니 축 개통신고로 대답하신 분은 마지막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악재만 해놓고 책임을 안 지시네. 대답을 안 하시네. 통일적 해석의 원칙. 다른 말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반대말 무슨 해석하지 말아라? 주관적 해석. 가장 최근에 나왔던 27회 때는 이게 정답이었어요. 사람에 따라, 약관에서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주관적 해석하여. 이게 틀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해석해야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를 객관적 해석 원칙. 신은 뭐죠? 신이 성실의 원칙은 신의칙이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어떤 약간 조항에 무슨 단어 나오면 그 어떤 약간 조항에 뭐 그 내용이 불공정하다, 뭐 지나치게 뭘 구속한다, 그 지나치게 상대방한테 부당하다, 뭐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공정, 부당, 구속, 지나치게 등등등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상대방을 지나치게 구속했다, 내용이 지나치게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조항은 부당, 불공정, 구속, 지나치게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면 이 조항만은 인간의 신성질 위반해서 뭐다? 이거는 무효이다. 신의칙 해서 이 조항은 효력이 없다. 그건 뭐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른 말로 작성자 분리의 원칙. 어떤 걸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애매한 조항, 애매한 사항은. 다른 말로 불명확 조항은 명확하지 못해. 불명확한 조항은 무조건 누구한테? 불명확 사항은 누구한테? 애매한 것은요 무조건 작성자한테 불리하게 해석하고 고객이 유리하게 해석한다. 여기 하이라이터 여기가 어렵지 않아요. 무슨 판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용어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약관에서 원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생활 때 은행 가서 볼 때 약관에서 원칙에 따르면 축 개통신고 해놓고 어디 봅시다. 개별약정 어디 있나 개별약정 좀 해봅시다. 손을 기재해 봅시다. 막 아는 척하는 거야. 그럼 뭐래요? 아주머니 빨리 도장이나 찍으세요. 그래요. 자 그러죠. 자 계약의 성립. 원래 아는 게 병이야. 알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어.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이다 했지만 청약 승낙 얘기지 여기 한번 주주 읽어도 돼.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잘 정리해놨어. 아주 마음에 쏙 들어. 넘기시면 이거 어려운 파트 아니야. 청약이다, 승낙이다, 합의. 쌍방간의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하는 건데 합의와 계약 성립, 청약, 승낙 합치되는 건데. 근데 법조는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청약, 승낙이 527조부터 534조까지 이 계약의 성립 파트가 법조문 이기 따지면 8개 조문이야 돼요. 8개 조문. 이 계약 총리제 6문제 한다고 했죠? 계약 총리 총 26개 조문이야. 26개 조문 중에서 청약, 승낙이 8개 조문을 차지하고 있어. 법조문이 많잖아. 내야지. 그런데 이 법조문 읽어보면 별로 인상적인 게 있나요? 없나요? 잘했어. 별로 인상적인 게 없어. 별로 인상적이 없다는 얘기 판례가 안 나오기 시작해. 판례가 안 나온다는 건데 이 8조문에서 법적 분쟁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럼 판례가 막 쏟아져야 될 거 아니야. 판례가 없어요. 이유는 청약이다. 청약 팔겠다. 승낙 사겠다. 대화자, 격지자, 지연, 연착의 통지가 어떻고 해답 의무가 어떻고 나는 똑바로 보냈는데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왜 한다는 거야. 이 민법이 제정된 것이 언제다? 58년 2월 20일이야. 58년 2월 20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교통통신이 발전되지 않아서 우편으로 주로 계약 만든 거. 청약서 우편으로 보내. 상대 받아 또 우편으로 보내. 그 시절이랑 지금은요. 이메일, 핸드폰, 팩스 이런 게 있는 시절이잖아. 대화자니 격자 개념이 없고 지연 연착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만든 거라 지금은 적용이 없는 거야. 뭐 읽으면 인상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내 말을 하는 건지 지연 연철 통지하자면 연착되지 아니한 걸 계약을 성립한다는 둥, 뭐 격자끼리는 청량 승낙을 발했을 때 발신제 계약 성립한다는 둥, 이런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미국 사람랑 계약 맺을 때도 지금 그렇게 안 맺어. 응? 이메일로 보내. 그럼 5초 만에 가. 응? 핸드폰으로 전화해. 팩스를 받으면 10초 만에 들어와. 그러면 이게 다 안 맞는 개념을 갖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문제는 나온다. 자, 청약 승낙 볼까요? 청약. 개념 청약 볼까요? 자, 교재 332쪽이에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청약은 구체적이며 확정적이며 명확한. 청약은 명확하고 확정적 의사표시로 한다.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따라서 이게 청약이라면 팔겠다. 이게 청약이라면 명확 확정 청약이라면 이에 응하는 이 대답이 뭐예요? 대답이 이게 승낙이 돼. 그러니까 청약, 승낙이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해요. 그런데 이때 청약자가 청약했어. 너에게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했는데 오케이 내가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싹 변했어. 내가 안 팔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친한 친구가 전화했어. 야, 내가 너한테 팔게. 너 저기 쓰고 있는 이 노트북 20만 원만 줘. 20만 원에 팔겠다 너에게. 오케이 사겠다. 20만 원에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마음 싹 변했어. 안 팔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야. 청약전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청약은 명확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승낙만 들어오면 곧바로 성립하는 거지. 다시 청약자가 예스니 노인지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 승낙만 들어오면 곧바로 성립하는 거야. 청약자도 다시 한번 뭐 예스 노로 선택할 권한이 없어. 이게 청약이에요. 그런데 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면 유인이야 유인. 이쪽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쪽에 들어오는 게. 이게 청약이 되고 유인한 사람이 다시 선택할 권한이 있어. 예스인지 노인지 다시 한번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라고 예스라고 하면 계약은 성립되는 거고 안 해 그러고 노 하면요. 계속 성립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청약과 유인을 어떻게 구분하셔야 돼? 청약자 뭐 한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이 없으면 청약이거든요. 유인은요. 선택권이 있어. 다시 한번. 나의 선택은 다시 한번 주어지면 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걸 구분하는 게. 요즘 문제는 빡쳐놓고 이거 고르라 나와요. 무조건. 응? 그러면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자판기 설치한 거. 자판기 업체가 자판기 설치한 것은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자판기에 무슨 커피는 500원, 무슨 음료수 700원, 1000원 쭉 적어놔서 버튼에 다 적어놨어요. 자판기 업체가 자판기 설치한 거 유인한 거예요? 청약한 거예요? 청약이죠. 그러면 내가 500원 집어넣으면 1000원 집어넣으면 그 해당되는 물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이게 유인이라면요. 내가 500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거기서 나와 목소리가 잠깐만요. 그랬더니 우 돌아. 안 팜. 그러면 동전 휙 뱉어버리고 팜. 그러면 동전 물건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판기 업체는 누구나 그 돈만 집어넣으면 그 물건 주는 거지. 지가 다시 하고 선택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 구한다. 부인 광고. 내용도 상세하게 나왔어. 뭐, 몇 년도 출생 이후에, 뭐, 지형 어디 근무시키고, 신문 한 바닥이야. 얼마나 상세히 나왔는지 몰라. 상세하게 나왔어. 자, 그냥 구인광고 낸 것은 청약의 유인이에요. 유인이기 되기 때문에, 이게 청약이라면요. 이력서 제출하는 게 승낙이 돼서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력 제출하는 사람 중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예스, 오케이라면 거기가 체결되는 거고. 안 하면, 승낙 안 하면, 거기가 성립이 안 돼. 다시 선택권이 있잖아. 그럼 구인광고 내는 사람은 유인한 거 청약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중개사무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개사무실 앞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 응? 무슨 아파트 30평 얼마, 전세 얼마, 반전세 얼마 쭉 붙어 있어. 이렇게 유리창에. 유인이에요? 청약이에요? 유인이라 봐야지. 청약이라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저기에 걸려있는 아파트 이거 3억 원 내가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집주인이 나왔어. 나왔는데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안 팝니다. 당연히 청약이야.
반드시 내가 3억 산다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야. 이 청약이 미리 되는 거잖아요. 다시 집주인 선택권이 있잖아. 아예 안 팝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유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글자하고 나누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유인. 선택권 없어. 무정계약 성립하면 청약. 마트에 정찰제 붙여놓은 것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정찰 딱딱 붙여놓은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에요. 마트에 가면 정찰제 붙어 있잖아. 1+1도 붙어 있고, 뭐 2,000원, 3,000원 다 이거 붙어 있고, 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붙여놓은 거, 가격 붙여놓은 거. 포스트잇? 그거 다 붙어 있잖아.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이니까 내가 그거 집어다가 돈만 내면 하는 거지. 집어갔더니 갖다 놓으래. 안 판대, 나. 안 판대. 어? 기분 나빠, 안 판대.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시장에 정찰 붙여놓은 것은 청약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좀 그렇게 뭐 나누는 거, 뭐 여기 보면 뭐 흥정이 아파트 분양 광고 내는 거냐? 주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청약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파트 분양 광고 내는 게 청약이라면 내가 그러면 뭐지? 청약 응하기만 하면 아파트 줘야지. 계약 성립해야지. 다시 한번 거기서 뺑뺑이 돌려서 되는 사람 되고 만사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는 유인이지. 당연한 얘기지. 뭘 그걸 뭐 논할 필요가 있나? 두 번째 볼 거예요. 상대방. 특정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 있고 불도 다수에 대한 청약도 효력 있다. 청약의 상대방은 잘 봐보세요. 청약의 상대방. 상대방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청약 수령자라 불러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상대방의 용어보다는 이용을 만날 거야. 우리 법조 8조문에는 상대방의 용어가 없어. 청약 수령자, 승낙자. 그 사람 뭐라 부른다? 청약 수령자라 불러. 그렇죠? 청약 수령자는 꼭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청약자는 꼭 특정인이에요. 특정인만 가능하지. 불특정 다수인은 청약자가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상대방은 괜찮아. 청약하는 사람은 뭐예요? 청약하는 사람은 꼭 특정인이어야 돼. 청약 수령 상대방은 누구한테 승낙할 수 있다? 승낙은 누구에게만? 특정인에게만. 특정인만 승낙할 수 있다. 그러면 청약자 불특정 다수인이라면 상대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하라는 얘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 글자 제발. 청약 수령자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나. 청약하는 사람은 특정인이어야지. 청약하는 사람이 다수인도 청약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뻔한 데서 틀리는 거야. 뻔한 데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란 말 나오면 흥분하지 말고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니 청약자 불특정 다수인을 논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뭐 거기 3번 볼까요? 청약 효력 발생. 모든 청약은 세 번째 모든 청약은 뭐 대화자간이건 하다못해 격치자간이건 모든 청약은 도달시에 효력이 있다.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 도달시 즉 청약은 발신주 예외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든 청약은 다 도달주의야. 발신주 예외가 없어. 청약은. 대화자간 격치자간. 있다 보면 승낙은요. 있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격치자간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뭐였을 때? 발했을 때. 승낙은 발신주 예외가 있어. 격치자에서. 하여튼 모든 청약은 다 도달시예요. 나머지 슬슬 읽으면 되지. 논할 게 뭐 있나요, 거기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승낙. 자, 여기부터 10분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를 볼 거예요. 금방 시간이 또 50분이 갔어. 무슨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냐?